자, 우리가 앞전 시간까지 해가지고 제2회 문제, 우리 교재로 2회 문제죠. 그러니까 실전 통역 모의고사 문제로 해가지고는 첫 번째 회차였어요.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교재로 해가지고 4회 문제를 보려고 합니다. 자, 파이널 실전 통역 모의고사 4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회차 실전 통역 모의고사 문제가 됩니다. 1번 문제를 봅시다. 행정심판과 이 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1번 헌법 107조 3항은 행정심판의 절차에는 사법 절차가 준용이 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맞습니다. 자, 이것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염두에 두어야 되는 헌법 조항이에요. 헌법 107조 3항이 있습니다. 헌법 107조 3항은 행정심판에는 사법 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라고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규정이 의미가 있는 규정이에요. 특히 뭐하고 관련해 가지고 의미가 있냐니까는 이 신청하고 관련해서 의미가 있어요. 자, 우리 앞전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 신청에 관한 규정이 많은 법률에 존재하는데요. 그때 이 신청은 행정심판에 해당이 되는 이 신청도 있고 행정심판이 아닌 이 신청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 행정심판인 이 신청이기 위해서는 사법 절차가 준용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 준사법 절차에 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왜 그런 얘기가 가능하게 되냐면 바로 헌법 107조 3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법 107조 3항은 행정심판에는 사법 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둬놓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이 신청이 행정심판인 이 신청이려면 이제 헌법 107조 3항에 의해 가지고 사법 절차가 준용이 되는 것이어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법 절차가 준용이 되는 이 신청이어야 우리는 행정심판인 이 신청이다. 이렇게 헌법에 의해 가지고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하튼 헌법 107조 3항은 행정심판의 절차에는 사법 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 행정심판 동그라미 사법 절차가 준용되어야 밑줄입니다. 그 다음에 2번 행정기관이 심판기관이 되는 행정불복 절차 중 준사법적 절차가 보장이 되는 것만이 행정심판이라고 보아야 행정심판법의 규율 대상이 되는 행정심판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자, 1번 문장하고 2번 문장은 사실상 동일한 취지의 문장으로 우리가 평가를 하면 됩니다.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 신청이 행정심판인 이 신청이려면 사법 절차가 준용이 되는 그러한 이 신청이어야 할 거다. 그 다음에 3번 실정법상의 이 신청에는 행정심판의 성질을 갖는 것도 있고 행정심판이 아닌 것도 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4번 이 신청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상의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그랬는데요. 이거는 맞는 것이 아닙니다.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 신청에는 행정심판인 이 신청도 있고 그게 아닌 이 신청도 있는데 행정심판인 이 신청이라면 이제 행정심판을 또 거친다? 이건 안 될 겁니다. 그건 안 돼요. 그런데 행정심판이 아닌 이 신청이라면 행정심판은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이 신청 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4번 문장은 모든 이 신청의 경우에 있어서 이 신청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상의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이렇게 했으니 틀리다 이 말이에요. 이 4번 문장은요. 4번 문장은 이제 행정심판인 이 신청이라면 맞는 문장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신청에는 행정심판이 아닌 이 신청도 있기 때문에 이 4번 문장이 틀린 겁니다. 그 다음 2번 행정소송에서의 판결의 효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를 따른다. 1번 판결의 효력에 관해서 행정소송법은 제3자에 대한 효력 및 기속력에 대해서만 규정을 두어놓고 있다. 그래요. 우리 행정소송법은 판결의 효력과 관련해 가지고 취소 판결의 제3자효, 그 다음에 기속력 여기에 관한 규정을 두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험생이 주의할 것은요. 우리 행정소송법이 이렇게 판결의 제3자요, 기속력 여기에 대해서만 규정을 둬놓고 있다라고 해서 취소음과 같은 항고소송에서의 판결의 효력으로 이러한 효력만이 인정이 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항고소송에 있어서의 판결도 판결이기 때문에요. 판결 일반에 인정이 될 수 있는 판결의 효력으로서의 그 기판력 등이 이 항고소송 판결에 있어서도 당연히 인정이 되는 겁니다. 주의해 줘야 돼요. 자, 그래가지고 2번 판결이 확정이 되어야, 즉 판결의 형식적 확정력이 발생해야 기판력, 형성력, 기속력이 발생을 한다. 맞는 문장이에요. 자, 판결의 효력으로 기판력, 그 다음에 기속력, 형성력이라고 하는 판결의 효력이 있고, 이러한 판결의 효력이 항고소송 판결에 있어서도 당연히 인정이 되게 되는데요. 이러한 판결의 효력은 모든 판결 언제나 인정이 되는 건 아니고 판결이 확정이 돼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확정이라고 하는 것은 판결의 불가증력이 발생을 했어야 된다.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이 되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의미해요. 즉 다시 보면 판결이 확정이 되어야, 즉 판결의 형식적 확정력이 발생을 해야 기판력, 형성력, 기속력이라고 하는 판결의 효력이 발생을 한다. 그 다음에 3번 판결의 기속력이란 후소에서 당사자나 법원이 이미 판결로 확정이 된 내용과 모순이 되는 주장 판단을 할 수 없도록 구속하는 판결의 효력을 말한다 그랬는데 3번 문장은 틀렸죠. 이건 기속력이라고 하는 판결의 효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 기판력이라고 하는 판결의 효력을 말하는 겁니다. 자, 기속력하고 기판력이라고 하는 판결의 효력이 과연 구별되는 거냐? 여기에 관한 논란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통설은 기속력이라고 하는 판결의 효력과 기판력이라고 하는 판결의 효력을 구별합니다. 구별을 해요. 그러한 통설에 따를 때 이 3번 문장은 기속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 기판력이라고 하는 판결의 효력을 말하는 겁니다. 기속력이라고 하는 판결의 효력은 뭘 말하죠? 판결의 취지를 존중해서 행동을 해야 될 의무, 이걸 행정청에게 부과하는 효력, 이걸 말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기속력이라고 하는 판결의 효력은 행정청에게, 이때 말하는 행정청은 꼭 피고인 행정청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관계 행정청까지를 포함하는 것이요. 자, 행정청에게 판결의 취지를 존중해서 행동해야 될 실체법상의 의무를 부과하는 효력, 이게 바로 기속력이라고 하는 판결의 효력이에요. 이 3번 문장에서 말하는 것은 기판력입니다. 그 다음에 4번 기판력은 확정된 인용 및 기각 판결에 인정이 되지만 기속력은 확정된 인용 판결에만 인정된다. 맞죠? 거기 확정된 인용 및 기각 판결 밑줄, 그 다음에 확정된 인용 판결에만 밑줄입니다. 그래요. 기판력이라고 하는 판결의 효력은 기각이든 인용이든 판결이 확정이 되면 그 기판력이라고 하는 판결의 효력은 인정됩니다. 그런데요, 기속력하고 형성력이라고 하는 판결의 효력이 있는데 이건 확정된 인용에만 인정이 돼요. 정답은 3번. 그 다음에 3번. 헌법재판소의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를 따른다. 1번. 헌법재판소법은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의 효력을 원칙적인 장내효로 규정하고 있다. 맞아요. 헌법재판소법 동그라미 원칙적인 장내효 밑줄입니다. 자, 헌법재판소법 47조, 헌법재판소법 47조. 이건 기본유론 시간에 학습을 하게 되죠. 헌법재판소법 47조 2항이 있는데 그 헌법재판소법 47조 2항은요. 2항은 법률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하게 되면 그 위헌 결정을 받은 법률이나 법률 조항은 그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장내효를 규정해놓고 있는 겁니다. 다만
형벌법규, 형벌법규에 대해서는 소급표를 인정을 합니다. 자, 그래서 헌법재판소법은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을 원칙적인 장래효로 규정하고 있다. 맞아요. 헌법재판소법에서는 이렇게 헌법재판소의 법률이나 법률 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을 원칙적으로 장래효로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단 형벌법규에 대해서는 소급표를 인정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개체청을 한 당해사건과 동종사건 및 병행사건에 미친다. 맞죠? 그 다음에 3번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결정 이후에 제소가 된 일반 사건에도 미친다. 맞아요. 자, 우리 대법원이 그러니까 2번하고 3번 문장은 우리 대법원이 말하는 얘기거든요. 우리 판례가 말하는 얘기인데 그 헌법재판소가 법률이나 법률 조항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럴 때에 그 위헌 결정의 효과와 관련해 가지고 1번 문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헌법재판소법은 원칙적인 장래효로 규정하고 있지만 그런 헌법재판소법의 규정을 그대로 관철시키면 대단히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가 될 수 있어서 이제 당해사건, 그 다음에 동종사건, 병행사건 및 일반 사건에도 미치는 것으로 봅니다. 이때 당해사건하고 동종사건, 그 다음에 병행사건, 일반 사건에 헌법재판소의 그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친다라고 하는 얘기는요, 소급표가 미친다는 얘기가 되게 돼요. 그래서 1번하고 2번, 3번 문장을 통합적으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은요, 우리 헌법재판소법은 법률이나 법률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을 원칙적인 장래효로 규정해 놓고 있어요. 그런데 그 규정을 그대로 관철시키게 되면 대단한 불합리가 발생할 수 있어서 우리 판례는 우리 대법원은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효력이 당해사건뿐만 아니라 동종사건, 병행사건에도 미치고 그 다음에 또한 일반 사건에도 미친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다 맞고요. 그 다음에 4번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일반 사건에 대한 소급표를 제한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원칙상 허용이 되지 않는다 그랬는데요. 주의해야 됩니다. 좀 전에 저는 뭐라고 그랬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당해사건, 동종사건, 병행사건뿐만 아니라 일반 사건에도 미친다라고 보는 것이 판례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런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소급표가 당해사건 등에 미치지만 그 소급표는 제한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 소급표를 제한하는 법리로 우리 판례가 드는 게 법적 안정성하고 당사자의 신뢰 보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당해사건, 동종사건, 병행사건뿐만 아니라 일반 사건에도 미치지만 이러한 소급표는 법적 안정성이나 당사자의 신뢰 보호에 의해서 제한이 될 수가 있다. 특히 일반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대법원이 그 법적 안정성이다, 그 다음에 당사자의 신뢰보호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 위헌결정의 소급표를 제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4번 문장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일반 사건에 대한 소급표를 제한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원칙상 허용이 되지 않는다. 이건 틀리고요. 법치주의의 원칙상 허용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그 소급표를 일반 사건에 제한하는 법리로 법적 안정성, 당사자의 신뢰보호 이걸 듭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 그 다음에 4번.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1번. 종전처분을 변경하는 내용의 후속처분이 있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후속처분의 내용이 종전처분 전체를 대체하거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을 하는 것인지, 후속처분에서 추가철에 변경된 부분의 내용과 성질상 나머지 부분과 가분적인지 등을 살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을 확정하여야 한다. 우리 판례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1번 문장
대단히 중요한 문장이에요. 이거 반드시 염두에 두고 시험장에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행처분이 있고 후속처분이 있었더라, 후행처분이 있었더라. 이럴 때 뭐가 소송의 대상이 되느냐? 그럴 때 선행처분이 여전히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냐, 후행처분이 있었으니까 선행처분은 이제는 소송의 대상이 안 되는 것으로 되게 되는 거냐, 이런 것 등을 판단을 할 때에 1번 문장이 우리 대법원이 말하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되게 됩니다. 반드시 염두에 두어줘야 돼요. 다시 한번 봅시다. 종전처분을 변경하는 내용에 후속처분이 있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후속처분의 내용이 종전처분 전체를 대체하거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인지, 여기 빗줄입니다. 후속처분의 내용이 종전처분 전체를 대체하거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인지, 여기까지 빗줄. 그 다음 후속처분에서 추가철에 변경된 부분의 내용과 성질상 나머지 부분과 가분적인지, 또 여기까지 빗줄이요. 이런 걸 살펴가지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을 확정해야 된다, 이렇게 본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우리 대법원의 기본적 태도입니다. 반드시 이 두 가지 경우로 나눠가지고 염두에 두면서 학습을 해줘야 되고요. 그렇다면 먼저 첫 번째 빗줄 그은 부분, 후속처분의 내용이 종전처분 전체를 대체하거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을 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 후속처분에 의해서 종전처분은 사실상 소멸이 된 것이 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에 해당이 된다면 이제 종전처분은 없어져 버렸으니 소송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문제는 없을 것이고, 이때는 후속처분만이 소송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보아야 될 거예요. 그런데 뒷부분, 후속처분에서 추가철에 변경된 부분의 내용과 성질상 나머지 부분하고 가분적이다, 이런 경우입니다. 나머지 부분하고 가분적이다, 이럴 때에는 선행처분, 앞에서 행해진 종전처분도 소송의 대상이 여전히 될 수 있고, 또 후에 행해진 후속처분도 또 독자적으로 소송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되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2번, 기존의 행정처분을 변경하는 내용의 행정처분이 뒤따르는 경우 후속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된다 그랬는데요. 이것은 언제나 이렇게 되는 건 아니겠죠. 기존의 행정처분을 변경하는 내용의 행정처분이 뒤따른다. 그럴 때 후속처분이 언제나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되게 되는 건 아닌 겁니다. 이럴 때에 기존의 처분이 여전히 소송의 대상이 된다, 이런 경우도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속 처분이 그 기존의 처분의 존재를 전제로 해가지고, 기존의 처분의 존재를 전제로 해가지고 후속 처분에 의해서 기존의 처분을 바꾼 것이다, 이렇게 평가가 되는 경우에는, 그리고 이 바꾼 것이 실질적인 내용을 바꿨다, 완전히 대체한다, 이게 아닌 것이라면 여전히 기존 처분, 요게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우리 가령 과세처분이 먼저 500만 원의 과세처분이 행해졌다가 후에 경정처분이 행해졌더라. 그러니까 500만 원의 과세처분이 본래 행해졌어요. 그런데 이 뒤에 이제 그거를 경정하는 경정처분이 행해졌다. 그런데 이 경정처분이 저 500을 300으로 감액을 하는 감액경정처분이더라. 이럴 때에는 가령 요 시점에서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소송으로 다툰다. 그럴 때 소송의 대상은 요놈이 되는 거죠. 요놈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3월 1일자에 500의 과세처분이 있었고, 가령 3월 5일자에 그 500을 300으로 감액을 하는 감액경정처분이 있었더라. 그럴 때 3월 10날 소송을 제기한다. 그러면 이때 소송의 대상은 뭐냐? 이 후행의 이 후속 처분에 의해 가지고 이 본래의 처분이 이때는 바뀌었다, 이렇게 평가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에는 이제 이 3월 1일 날의 처분이 이 후속 처분에 의해서 지금 300으로 바뀌어져 있는 겁니다. 이게
요거를 바꾼 거예요. 그래가지고 3월 10일 날 소송을 제기한다라고 할 것 같으면 3월 1일자 300만 원의 처분이 소송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문장은 항상 맞는 게 아닌 겁니다. 다시 한번 기존의 행정처분을 변경하는 내용의 행정처분이 뒤따르더라. 이럴 때 후속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된다. 이거는 타당하다라고 볼 수 없는 겁니다. 기존의 처분의 존재를 전제로 해가지고 후속 처분이 기존의 처분을 바꿨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바꿔버려가지고 그 기존의 처분을 대체하는 그런 성질의 것이라면 이제는 이게 없어져 버렸으니까 소송의 대상이 안 되고 요놈이 소송의 대상이 될 것이지만 그게 아니고 기존의 처분의 존재를 전제로 해가지고 요놈의 내용을 바꾸는 것이다 라고 할 것 같으면 여전히 요놈이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소송의 대상은 3월 10일 날 소송을 제기할 때 이거는 3월 1일자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300만 원의 처분이 소송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문장은 틀렸고요. 그 다음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 환경기술개발사업협약을 체결한 갑 주식회사 등에게 연차평가 실시 결과 절대평가 60점 미만으로 평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유로 연구개발 중단 조치 및 연구비 집행중지 조치를 한 것. 거기 연구개발 중단 조치 및 연구비 집행중지 조치 여기까지 윗줄. 이걸 한 경우 우위 조치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이 된다. 이거는 우월적인 지위에서 공권력을 행사해가지고 이렇게 조치를 취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가 되겠죠. 그래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그 다음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관리 사업자로 구성하는 사업자단체인 조합 또는 협회의 설립 인가 처분입니다. 여기까지 전부 밑줄. 거기 맨 마지막 설립 인가 동그라미입니다. 이 처분은 행정청이 자동차 관리 사업자들의 단체 결성 행위를 보충해서 효력을 완성시키는 처분에 해당이 된다. 이게 맞는 문장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에서의 그 협회의 설립 인가는 특허에 해당이 되는 인가인 건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보충행위일 뿐이다. 즉 보충행위인 인가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것도 주의해서 이거 암기를 해줘야 됩니다. 자, 왜 이걸 암기를 해줘야 되냐면 우리가 기본이론 시간에 이런 내용을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있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조합설립인가. 조합설립인가는 인가라고 하는 이 표현에도 불구하고 그건 단순한 인가가 아니고 설권적 처분에 해당이 된다.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해주는 특허에 해당이 된다.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해주는 설권적 처분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하고 마치 유사하게 여기에 이 설립인가도 볼 여지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판례 이거는 인가일 뿐이다. 이거는 보충행위일 뿐이다. 다시 말해서 설권적 처분. 이때 이 자동차관리협회 여기에게 자동차관리협회나 조합에게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해주는 설권적 처분인 건 아니다. 이렇게 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주의해 줘야 됩니다. 암기를 해줘야 되는 사항이에요. 여하튼 맞아. 정답은 2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상 과태료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어요. 기억. 과태료 처분을 하기에 앞서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4일 이상이 아니죠. 10일 이상으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규정해 놓고 있어요. 그 다음 심신장애로 인해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없거나 그 판단에 따른 행위를 할 능력이 없는 자의 질서위반행위, 이자의 질서위반행위에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스스로 심신장애 상태를 일으켜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그랬는데요. 이 니은은 지금 문장이 두 개로 되어 있죠. 앞문장은 맞고 뒷문장이 틀립니다. 자, 거기 스스로 심신장애 상태를 일으켜 질서위반 행위를 한 자, 스스로 심신장애 상태를 일으켜 질서위반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합니다. 그래서 뒷부분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디귿.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없다. 맞죠? 이때 5년은 바로 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리얼.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이 된 후 5년간 징수를 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해서 소멸한다. 여기도 5년이죠. 이때의 5년은 소멸시효 기간이 되게 됩니다. 자, 우리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은 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 그 다음에 부과된 또는 법원의 판결로 확정이 된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는 시효로 5년 이렇게 규정을 두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 제척기간도 소멸시효 기간도 5년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6번. 행정행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를 따른다.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는지, 즉 행정행위가 위법한 죄의 여부는 판결시가 아니라 행정행위 당시에 또는 행정행위 당시까지의 사실관계와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렇죠? 자,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요, 그 제기된 그 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는 행정행위, 행정처분의 하자가 있는지의 여부는 그 행정행위를 할 당시 이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법원이 판결을 할 당시 이런 시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판단을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판결 시 동그라미, 행정행위 당시 동그라미입니다. 행정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적 처분은 원칙적으로 위반행위 시가 아니라 처분 시의 법령에 따른다. 틀렸어요.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적 처분 밑줄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거는 지금 처분이 뭐에 대해서 행해진 겁니까? 우리가 저지른 어떤 위반 행위가 있더라. 그럴 때 그 위반 행위에 대해서 행정청이 처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가령 이런 얘기입니다. 요때 위반 행위를 가령 갑이라고 하는 자가 저질렀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요때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 갑이라고 하는 자가. 그런데 위반 행위에 대해서 요때 행정청이 처분을 하더라. 제재적 처분이 되겠죠? 그럴 때는 이 위반 행위에 대해서 지금 처분을 한 것이어서 이 처분 당시 법에 따라 가지고 요때의 법에 따라 가지고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게 아니라 갑이 위반 행위를 할 당시 법에 따라서 행정청이 요때 처분을 하는 것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때는 행위시의 법에 따라서 처분을 하는 것이 처분시의 법에 따라서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렇게 되는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도 법에서 특별 규정을 두어 가지고 위반행위 시의 법에 따르지 말고 처분 시의 법에 따르도록 하는 특별 규정을 두어 놓고 있다면, 그리고 그 특별 규정이 위헌이 아니라고 할 것 같으면, 헌법에 위반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 같으면 이때 처분 당시 법에 따라서 제재적 처분을 하게 됩니다. 하여튼 원칙적으로는 위반행위 당시 법에 따라서 처분을 하는 거예요. 제재적 처분은. 그렇죠? 제재적 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위반행위에 대해서 처분을 하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행위 당시 법에 따라서 처분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행위시법주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하고 여러분들이 혼동을 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가령 건축허가를 내달라, 영업허가를 내달라라고 하는 신청을 행정청한테 했어요. 신청을 행정청한테 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신청에 대해서 행정청이 처분을 하더라. 이거는 신청 당시의 법이 아니라 처분 시의 법에 따라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혼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2번은 틀렸고요. 거기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적 처분 밑줄 그었죠. 거기 밑줄 긋고요. 그 행위시 동그라미, 그 다음에 처분시 동그라미입니다. 처분시 법령에 따르는 게 아니라 행위시 법령에 따르는 게 원칙입니다. 특별 규정이 있다면 그 특별 규정에 의해서 처분시 법에 따를 수 있고, 그러한 특별 규정이 없는 한 행위시 법에 따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질서 위반 행위 후 법률이 변경이 되어 그 행위가 질서 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과태료가 변경이 되기 전에 법률보다 가볍게 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법률을 적용한다. 이때 변경된 법률을 적용하도록 하는
원칙적으로 이때는 변경된 법률을 적용하도록 하는 특별규정이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변경된 법률을 적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는 변경된 법률이 과태료 처분 시에 법이 될 겁니다. 그 질서위반 행위를 할 당시의 법이 아니라, 그렇죠? 이거는 그렇게 하도록 하는 특별 규정이 있기 때문이야. 따라서 3번 문장은 2번 문장과 관련된 내용의 예외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번 허가 등 신청에 따른 처분은 원칙적으로 신청 당시가 아니라 처분 당시의 법과 기준에 따른다. 맞는 내용이야. 자, 이 행정행위의 하자 등과 관련된 이 1번부터 4번까지의 문장도 전부 다 대단히 중요한 내용으로 반드시 수험생이 염두에 두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정확히 이해를 하고 염두에 두어줘야 돼요. 정답은 2번, 7번. 특별권력관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를 따른다. 특별권력관계를 기본관계와 경영수행관계로 분류할 수 있는데 기본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자, 기본관계, 경영수행관계로 특별권력관계를 분류를 한 대표적인 학자가 누구죠? 울레입니다. 그리고 울레가 이렇게 기본관계와 경영수행관계로 나누었는데 울레가 말하는 기본관계라고 하는 건 뭘 말하죠? 특별권력관계 자체의 발생, 변경, 소멸에 관련이 되는 관계. 특별권력관계 자체의 발생, 변경, 소멸입니다. 여기에 관련이 되는 관계가 바로 기본관계가 되게 돼요. 그런데 그렇다면 특별권력관계를 성립시키는 관계도 기본관계거든요. 그런데 특별권력관계는 우리 쪽에서 동의를 했을 때만 성립을 하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의 동의에 의해서 성립하는 경우도 있지만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성립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특별권력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본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다? 틀려요. 동의가 없어도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성립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특별권력관계와 관련해 가지고요, 가장 기본적으로 학습을 해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특별권력관계를 성립시켜주는 사유. 여기에는 법률의 규정, 그 다음에 상대방의 동의, 이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두 가지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걸 반드시 염두에 둬야 돼요. 그 다음에 2번, 특별권력관계 자체의 성립, 변경, 종료와 관련된 경우가 기본관계다. 맞고, 영정을 이용관계라 하더라도 순수한 사법적, 경제적 이용관계는 특별권력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죠? 특별권력관계는 공법관계입니까? 사법관계입니까? 권력관계니까 당연히 공법관계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순수한 사법적, 경제적 이용관계 이렇게 있잖아요. 이건 사법관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공법관계에 해당이 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당연히 권력관계에 해당이 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당연히 특별권력관계에도 해당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특별권력의 주체는 특별권력관계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대방에게 명령, 강제를 할 수 있다. 맞죠? 당연히 이건 가능합니다. 정답은 1번. 그 다음에 8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를 따르라. 사립대학교에 대한 국비 지원이 한정적, 일시적이라 하더라도 사립대학교가 국비의 지원을 받는 범위 내에서만, 거기다 빗줄입니다. 국비의 지원을 받는 범위 내에서만 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맞아요. 꼭 국비의 지원을 받는 범위 내에서만 사립대학교가 그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에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국비의 지원을 받냐 안 받냐라고 하는 것하고는 관계없이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에 사립학교, 사립대학교가 포함이 된다 이 말이에요.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오로지 공공기관의 담당 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권리의 남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보공개 청구권의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 맞아요. 권리의 남용에 해당하는 것 밑줄입니다. 이럴 때는 당연히 그 정보공개 청구권이라고 하는 권리를 남용한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맞아. 권리의 남용에 해당이 되면 권리의 행사는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정보공개 결정 통지를 받은 제3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맞는 내용이죠. 그 제3자에게 이제 정보 공개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이 이제 통지를 해줬다. 정보 공개하기로 하는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 통지를 해줬을 때 제3자는 이 신청 행정심판 그 다음에 행정소송으로 불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신청은 행정심판이 아닌 이 신청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공공기관이 정보공개 청구를 받고 공개 결정을 하는 때에는 공개 결정일과 공개 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그랬는데 틀려요. 이게 틀린 문장인데요. 이거 주의해 줘야 됩니다. 우리 정보공개법을 보게 되면 정보공개 결정일과 정보공개 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놓고 있죠. 그런데 그 규정이 적용이 되는 때는 어떤 때냐면요. 제3자가 공공기관에게 나하고 관련이 된 정보 공개하지 말아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했는데 그러한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정보 공개 결정을 하는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자의 비공개 요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정보 공개를 할 때예요. 이때 공개 결정일과 공개 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할 때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는 것이지 가령 갑이라고 하는 자가 공공기관에게 정보공개 청구를 했어. 그리고 그때 그 공개 청구를 한 정보에 대해서 공개를 한다라고 할 때 공개 결정일과 실시일 사이 30일의 간격을 다 두어야 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다시 한번 제 설명이 약간 꼬였는데요. 제3자의 비공개 요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공개 요청이 제3자로부터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정보공개 결정을 하더라. 공개 결정을 하더라. 이때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경우에 제3자의 30일의 간격을 두는 건 아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죠? 그래서 제3자의 비공개 요청이 있는 이 경우가 아닌 때에는 이 30일의 간격 두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적용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다음 중 9번입니다. 다음 중 현행 실정법 또는 판례상으로 인정이 되고 있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실정법이나 판례상으로 인정이 되고 있지 않은 것. 1번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용 건물을 제공한 자에 대한 이주 대책. 주거용 건물을 제공한 자에 대한 이주 대책. 이거 인정이 되고 있죠. 그 다음에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세입자에 대한 주거 이전비. 이것도 인정이 되고 있죠. 1번하고 2번 문장은 뭐가 다릅니까? 물론 이주대책이고 이거는 이제 주거 이전비다. 요 점이 다르지만 다른 한편 또 뭐가 있어요? 1번 문장은 주거용 건물을 제공한 자입니다. 그런데 2번 문장은 뭐예요? 세입자다 이런 얘기예요. 세입자는 이주대책 대상자가 아닙니다. 거기 1번 문장 주거용 건물을 제공한 자, 요자가 이주대책 대상자. 그런데 주거 이전비는 세입자에게 인정이 되더라. 세입자는 이주대책 대상자가 아닙니다. 이것도 부차적으로 염두에 두도록 합시다. 그 다음 손실의 발생이 예측 가능하고 손실의 범위를 확정할 수 있는 경우에 간접 손실에 대한 보상입니다. 간접 손실은 보상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간접 손실이 다 보상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바로 3번의 경우에 해당이 되는 간접 손실이 보상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거기 손실의 발생이 예측 가능하고 손실의 범위를 확정할 수 있는 경우의 간접 손실입니다. 이러한 간접 손실이 보상의 대상이 되는 간접 손실이에요. 이거 외워야 됩니다. 뭐라고요? 예측 가능하고 손실의 범위를 확정할 수 있는 경우에 간접 손실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4번 하구특공사의 시행으로 참개 축양업자가 입은 간접 손실에 대한 보상입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 판례가 인정을 안 했어요.
자, 이게 간접손실, 이 4번 문장도 간접손실인데 이 간접손실에 대한 보상을 우리 판례가 인정을 왜 안 했냐 하면은요, 이거는 예측 가능한 것도 아니고 손실의 범위를 확정할 수 있는 경우도 아니다. 이래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 보상을 인정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그 다음에 10번. 국가배상법 제2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를 따른다. 1번. 국가배상법 제2조의 공무원은 공무원 신분을 가진 자, 즉 조직법상의 공무원이 아니라 공무를 수행하는 자, 즉 기능적 의미의 공무원을 의미한다. 그래요. 우리 이제 법을 보게 되면은요, 뭐 A 법률에서 공무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공무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규정을 하고 있고, B 법률에서 공무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가지고 공무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라고 할 때 그 A 법률에서 사용하는 공무원이라고 하는 단어, B 법률에서 사용하는 공무원이라고 하는 단어, 이게 언제나 똑같은 건 아닙니다. 각각 다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에 국가공무원법이라고 하는 법률이 있고 지방공무원법이라고 하는 법률이 있는데 거기에서 말하는 공무원은 뭘 말합니까?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공무원으로 임용이 된 자, 국가나 지자체에서 공무원으로 임용이 된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은 바로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국가배상법에서도 공무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죠. 국가배상법에서 사용하는 그 공무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일을 중심으로, 기능, 일, 직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그래가지고 공무를 처리하는 자, 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공적인 일을 처리하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물론 공적인 일을 처리하는 것은 대부분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자가 될 겁니다. 그러나 반드시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자만이 공무를 처리하는 건 아니에요.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자도 공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있게 되고, 그럴 때에는 그 자도 국가배상법 2조의 공무원에 해당이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국가배상법 2조의 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자만을 말하는 건 아니고 공무를 처리하는 자를 말하는 개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번 문장 맞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 국가배상법 2조의 공무원은 공무원 신분을 가진 자, 즉 조직법상의 공무원이 아니라 공무를 수행하는 자, 즉 기능적 의미의 공무원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맞아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도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이 될 수 있지만 공무의 위탁이 일시적이고 한정적인 사항에 관한 활동을 위한 것인 경우에는 국가배상법상의 공무원에 해당할 수 없다. 틀리죠. 거기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 밑줄, 그 다음에 공무의 위탁이 일시적이고 한정적인 사항에 관한 활동을 위한 것인 경우 밑줄입니다. 그럴 때에 그 공무의 위탁이 일시적이고 한정적인 사항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국가배상법 2조의 공무원에 해당이 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공무수탁 사인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2번 문장은 틀렸고요. 그 다음에 법령에 의해 대집행 권한으로 위탁받은 한국토지공사는 국가배상법 2조의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랬는데요. 법령에 의해 대집행 권한을 위탁받은 한국토지공사, 여기까지 밑줄 한국토지공사 동그라미입니다. 이걸 우리 대법원은, 우리 판례는 이거는 국가배상법 2조의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봤어요. 그러나 한국토지공사의 직원은 국가배상법 2조상의 공무원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았습니다. 구별해서 염두에 둬야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수산청장으로부터 뱀장어 수출 추천 업무를 위탁받은 수산업협동조합, 이 수산업협동조합은 국가배상법 2조의 공무원에 해당합니다. 이것도 우리 판례가 국가배상법 2조의 공무원에 해당한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왜냐하면 수산청장으로부터 뱀장어 수출 추천 업무, 이 뱀장어 수출 추천 업무 이것도 공무잖아요. 그래가지고 공무를 위탁받은 자에 이 수산업협동조합이 해당이 된다. 그래가지고 국가배상법 2조의 공무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겁니다. 정답은 2번. 그 다음에 11번. 행정법의 일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를 따르라. 과태료 재판에 있어서도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이 될 수 있다.
과태료 재판에 있어서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이 될 수 있을까? 우리 판례는 과태료 재판에 있어서는 신뢰보호 원칙 적용될 수 없다 이렇게 봤어요. 적용될 수 없다라고 봤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잠깐 딴 얘기를 해봅시다. 내가 말입니다. 행정청으로부터 A라고 하는 처분을 받았더라. 가령 나한테 영업허가를 행정청이 내줬다가 내준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영업허가 취소 처분에 승복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 영업허가 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럴 때에 이 영업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사건을 심리재판을 하는 법원은 신뢰보호 원칙 등을 고려합니까? 안 합니까? 당연히 고려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영업허가 취소 처분이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 등을 고려를 해가지고 재판을 하는 거예요. 판결을 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과태료 재판에 있어서는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 우리 판례가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 과태료 재판은 행정청이 우리한테 한 과태료 처분, 행정청이 우리한테 한 가령 갑이라고 하는 자한테 한 과태료 처분, 요놈의 위법 여부를 판단을 하는 그런 재판입니까? 아닙니까? 그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행정청이 갑한테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했다. 그럴 때 영업허가 취소 처분 그것에 대해서 내가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럴 때 그 소송의 심리에 있어서는 신뢰보호의 원칙이 당연히 문제가 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과태료 재판은요. 행정청이 나한테 한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 내가 소송을 제기했더라.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법원이 재판을 하더라.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에요. 왜 그게 아니냐면 우리 질서위반의 규제법 공부를 했죠. 질서위반의 규제법 공부를 했는데요. 여기 행정청이 가령 갑이라고 하는 자에게 과태료 처분을 했습니다. 과태료 처분을 했는데 이때 과태료 처분이 가령 5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이다. 이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질서위반행 규제법에 따라가지고 이런 과태료 처분을 행정청이 갑한테 했어요. 그럴 때 이 갑이라고 하는 자가 이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 승복할 수 없다. 그러면 이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 법원한테 요거를 취소해달라라고 하는 행정소송, 항고소송, 취소송 요걸 제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기할 수 없어요. 제기할 수 없어. 따라서 질서위반의 규제법에 따른 이런 과태료 처분은 행정소송, 항고소송, 취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러면 왜 이게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냐면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이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은 그 과태료 처분을 한 행정청한테 이의제기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불복을 하도록 규정을 해놓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의제기를 하게 되면 행정청이 얘한테 부과한 이 과태료 처분 자체가 없어져 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과태료 처분의 효력이 소멸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질서위반의 규제법에서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처럼 행정청이 나한테 부과한 과태료 처분의 효력을 없애는 방법으로 이의제기라고 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을 질서위반의 규제법에서 규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소송,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닙니다. 이런 간단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간단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여튼 그렇게 되는데요. 다만 우리가 이렇게 이의제기를 합니다. 이의제기는 60일 이내에 하도록 돼 있죠. 이렇게 6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하면은 이 과태료 처분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과태료 처분의 효력이 소멸합니다. 그러면 이 행정청이요. 법원에다가 통보를 해줘요. 법원에다가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하면은 이 통보를 받은 법원이 과태료를 정하기 위한 재판을 하게 됩니다. 과태료 재판을 하게 돼요. 이때 과태료 재판은 얘가 얘한테 한 이 과태료 처분의 위법 여부를 심사하는 그런 재판이 아닌 거예요. 그 재판이 아니야. 왜 그 재판이 아니야? 이건 이의제기를 함에 의해서 이미 없어져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미 없어져 버린 거야. 그래서 이때 과태료 재판에서는요, 법원이 여자의 질서 위반 행위를 새롭게 심리를 해가지고 결정으로 과태료를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정으로 새롭게 과태료 뭐 500만 원이다, 300만 원이다, 400만 원이다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과태료 재판은 이것에 대해서 요놈의 당부를 요놈의 뭐 위법 여부를 심리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신뢰보호 원칙 운운할 여지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게 우리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과태료 재판에 있어서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 틀렸다 이 말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이 질서위반의 규제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 불복은 뭘로 한다? 취소 소송이라고 하는 항고소송 행정소송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의 제기라고 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이거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닙니다. 하여튼 1번은 틀렸고요. 그 다음에 2번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률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위법 앞에서 이 동등대우를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위법 앞에서 이 동등대우를 인정할 수는 없고 그 다음에 행정청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권장 용도를 숙박시설로 했다 해서 항상 숙박시설에 대한 건축허가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겁니다. 단지 그것은 권장 용도일 뿐이에요. 권장 용도를 숙박시설로 했다라고 하는 것일 뿐이지 그 숙박시설로 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해 가지고 그 건축물을 짓기 위한 건축허가를 내달라라고 신청을 했을 때 언제나 건축허가를 내준다라고 하는 취지의 공적 견해 표명은 아닌 겁니다. 그 다음에 지방공무원 임용신청 당시 잘못 기재된 생년월일에 근거해서 36년 동안 공무원으로 근무를 하다 정년을 1년 3개월 앞두고 생년월일을 정정한 후 그에 기초해서 정년 연장을 요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도 주의해 줘야 됩니다. 이거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측면이 있는데 우리 판례 이거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이리 판단을 했어요. 정년을 1년 3개월 앞두고 생년월일을 정정했더라. 이거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라고 보질 않았습니다. 맞아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어요. 그리고 제가 조금 부차적으로 염두에 두는데요. 우리가 지금 실전 동영 파이널 모의고사를 지금 1회하고 2회 문제까지 그러니까 첫 번째 회하고요. 두 번째 회까지 우리 교재상으로는 2회하고 4회죠. 여기를 지금 풀어보고 있는데 1시간에 약 10개 문제 정도씩을 풀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세 번째 회차 정도에서는 이제 우리가 첫 번째 회차하고 두 번째 회차 문제를 풀면서 설명을 자세하게 했기 때문에요. 이제 세 번째 회차 문제 풀면서부터는요. 그 설명이 보다 더 축약이 되어가지고 1시간에 그러니까 한 45분 내지 50분 정도예요. 20문제씩을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다루도록 하게 될 겁니다. 여하튼 이번 시간 강의 여기서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